그래서 그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이제 그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죽음이라는 주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패스트는 이제 성경이나 그리스 고전을 통해서 비극이나 신의 징벌이라는 의미로 자주 사용되는 그런 그 병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오디푸스 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오디푸스 왕은 사실은 전설에 가까운 이야기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그리스의 유명한 그 비극으로 이 작품을 만들어서 유명해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도 잠시 얘기했듯이 단순히 이제 그리스 비극의 어떤 주인공을 넘어서서 지금 그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오디푸스라는 이 그 인물에 대해서 익숙한 이유는 바로 프로이트라는 의사가 사람들의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와 그리고 그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작용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성장하고 어떤 식으로 변한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디푸스 콤플렉스라는 그 징후에 대한 이름을 붙였거든요. 그래서 그게 오디푸스라는 전설에 나오고 전설의 그리스 신화에 나오고 그리스 고전극에 등장하는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오디푸스라는 이 이름이 현대 사람들에게도 많이 익숙한 이름이 됐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지금 이제 물론 패스트하고 그렇게 크게 관련은 없지만 패스트라는 작품하고 그렇게 크게 관련은 없지만 오디푸스 콤플렉스라는 얘기를 여러분이 아주 자주 들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면 오디푸스 콤플렉스는 아마 여러분이 뭐 심리학 그에 관련된 따로 여러분이 뭐 심리학을 전공하는 부전공이나 뭐 복수전공을 하는 학생들도 여기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뭐 여러분이 심리학과에서 이렇게 개설을 한 교양 과목을 아마 들은 학생들도 있을 건데 그럴 경우에는 오디푸스 콤플렉스에 대해서 꽤 익숙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오디푸스 콤플렉스는 프로이트가 이제 주장한 징후인데 뭐냐면 이제 인간의 어떤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변화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프로이트는 아주 어린아이일 때는 사실은 여러분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어머니하고 굉장히 가깝잖아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굉장히 아기가 훨씬 아버지보다 훨씬 어머니보다 아버지보다 어머니 훨씬 더 가까운데 남자의 경우에 여자의 경우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일단 남자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어머니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어머니와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면서 성인 남자로서 이렇게 성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의식하지 못하는 우리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한 아이가 성인 남자로 이렇게 변화하는 그 과정을 어떤 심리적인 어떤 갈등을 오디푸스라는 그 그리스 고전극이 등장하는 인물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오디푸스 콤플렉스라는 이름을 붙였냐면 원래 이제 어머니하고 굉장히 가까운 그 남자아이는 어머니와 이제 정말 이제 평생을 이제 같이 이렇게 보낼 정도로 이제 어머니를 사랑하는 사이인데 아버지의 어떤 존재를 통해서 결국은 이제 어머니와 거리를 두게 되고 자기가 이제 독립해서 어떤 자신의 어떤 그 이성의 어떤 짝을 찾아서 이 성인이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니와의 어떤 관계가 그 굉장히 깊은 애정 관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근친상간적인 느낌도 나거든요. 근데 오디푸스라는 이 왕이 간단하게 얘기를 한다면 어머니와 결혼하고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하는 왕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이 왕이 아주 변태적인 어떤 취미가 있어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신의 벌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그 그리스 비극에 나타나는 가장 끔찍한 운명을 겪는 아주 비극적인 등장인물을 남자아이가 어머니와 이제 그 거리를 두고 나중에 성인 남자를 이렇게 자기가 자리를 갖게 되는 그 심리적인 이렇게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변화를 남자아이고 그리고 그 아이가 이성애자이면 누구나 겪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설명하기 위해서 오디푸스 콤플렉스라고 해서 이 오디푸스라는 인물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오디푸스 콤플렉스에 사용된 경우고요. 그래서 원래 이제 오디푸스 이 왕의 이야기는 그리스 신화에도 나오고 그리고 이걸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 고전을 통해서 더욱더 유명해진 이야기인데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왕이 이 신탁을 이제 들으러 갑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때는 이제 그리스 시대였기 때문에 서양의 이제 흔히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기독교 문화가 서양의 문화를 대표하기 전이거든요. 그래서 서양에서 그러니까 유럽에서 유럽에서 기독교라는 그 종교를 받아들이기 전입니다. 그래서 아주 다신을 이렇게 섬기고 있었죠. 그래서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신전을 지어놓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제사장 같은 사람이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일종의 무당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신과 사람을 이제 연결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이 어떤 말을 하는지 이렇게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이 이제 신탁, 말 그대로 이제 신이 얘기를 하는 거를 이제 보통 사람들에게 전해주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이제 왕이 자식이 태어났을 때 이 자식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라는 걸 물어보기 위해서 반드시 이제, 그, 신전에 가서 제사장에게 이제 자기 자식의 앞날이 어떤가라는 걸 이제 물어보는 게 아마 옛날에는 이제 일상화되어 있었겠죠. 그래서 오디푸스의 아버지가 이제 왕자인 자기 아이를 데리고 갔더니 당장 이제 그 제사장이 하는 말이 이 아이는 이제 커서 당신을 죽이고 당신의 아내와 결혼한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하게 된다라고 이제 운명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끔찍한 운명을 갖고 태어난 아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이제 겁이 나서 걔를 죽일 거라고 이제 버렸어요. 그래서 버렸는데 오디푸스라는 뜻은 사실 부은 발이라는 뜻이라네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애를 죽으라고 이제 발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던졌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아기가 발견되었을 때 이제 발이 묶여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그 발이 부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부은 발이라는 뜻으로 오디푸스라는 이름을 짓고요. 그래서 아이는 이제 아버지가 원한 대로 죽지 않고 살아남았거든요. 그래서 살아남아서 나중에 이제 장성한 후에 우연히 길을 가다가 이렇게 다툼을 하면서 자기 아버지도 모르는 상태에 그 아버지를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왕을 죽이게 되면 당연히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그리고 남아있는 왕비하고 결혼하는 것이 풍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디푸스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의식하지 않은 사이에 아버지를 죽이고 그리고 어머니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테베라는 곳에 왕이 됐는데 이 문제가 이제 오디푸스가 왕이 되자마자 질병이 퍼졌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패스트거든요. 그 패스트가 왕국 전체에 퍼져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무수히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정말 그 자식이 태어나면 어떤 그 신전에 가서 이제 물어볼 정도의 시대니까 당연히 이제 질병도 신의 벌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왜 이렇게 왕이 바뀌고 나니까 이렇게 질병이 퍼지는가 해서 오디푸스가 이제 또 이제 그 신전을 지키는 제사장에게 신탁을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뭐라고 답이 왔냐면 이 나라에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한 인간이 있다. 그래서 정말 이제 뭐 우리식으로 하면 페륜이죠. 그래서 이 페륜아가 있기 때문에 이 페륜아 때문에 이 페스트가 그 테베를 완전히 퍼져서 사람들 죽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이 페륜아를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디푸스가 그 당장 잡아야지 해서 이잡듯이 이렇게 사람들을 누가 그런 페륜을 저지르는지 찾았거든요. 근데 문제가 이제 나중에는 결국은 자기가 그 페르네였던 거죠. 그래서 오디푸스가 자기가 바로 그 당사자인 걸 알고 크게 충격을 받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제 왕비는 자살을 하고요. 그리고 오디푸스는 아들하고 결혼을 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자살을 하고 오디푸스는 스스로 눈을 찔러서 장님이 됩니다. 그래서 장님이 되고 안티고네라는 딸의 손을 잡고 이렇게 왕국을 떠나게 되는 아주 비극적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인간이 어떤 의지로 인해서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운명의 힘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의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어떤 범죄를 저지른 어떤 비극을 그 주제로 해서 전개된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디푸스 왕이라는 그 비극에서 나타났다시피 아주 옛날부터 그리스 시대면 기원전이잖아요. 그렇죠? 아주 옛날부터 패스트는 벌써 이제 좀 뭔가 신의 징벌이라는 의미로 자주 이제 이야기에서 등장을 했고요.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유럽이 그 기독교 문화권이 되면서 누구나 이제 성경을 읽게 되고 성경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여기 기독교 문화권의 바탕이 되는
기독교 문화권을 바탕으로 한 그 유럽에서 이 성경에서도 역시 패스트가 신의 징벌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 무슨 패스트를 주제로 해서 소설을 뭐 쓸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서양에서 패스트가 이렇게 소설의 어떤 주제로 등장을 하는 경우에는 서양의 어떤 문화에서 이런 그 패스트가 갖고 있는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를 참고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까미 패스트를 읽으면 여러분이 좀 더 조금 풍부한 시각을 가지고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주제는 죽음이죠.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뭐 얘기를 한 것처럼 첫 번째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주제는 제목이라고 할 수 있는 패스트고요. 패스트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패스트라는 이 작품에 나타나는 주제를 골라라고 할 때 죽음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죽음은 까미의 작품에 나타나는 죽음은 그냥 단순한 죽음이 아니죠. 그렇죠. 까미가 사실은 자기의 철학에서 말한 부조리를 설명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요소로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이 정말 뭐 사악한 사람은 아주 고통을 받으면서 오래 이제 고통을 겪으면서 죽고, 착한 사람은 뭐 죽지 않고 살거나 아니면 죽어도 아주 이제 짧은 시간에 고통을 겪으면서 죽는다면 죽음에 대해서 어떤 부조리를 연결시킬 수가 없겠죠. 근데 사실은 까미가 특별히 이런 얘기를 안 해도 여러분이 지금 다 성인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겠지만, 이 죽음이라는 것이 정말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와는 사실은 전혀 관계없는 식으로 사람들이 죽음을 맞는다는 걸 여러분이 충분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조리한 운명의 무게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죽음이라는 그 주제를 내세웠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어린아이와 사제의 죽음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오래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그 파늘루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지적을 한 것처럼 이 사제가 처음에는 굉장히 광신도였는데, 광신도가 아니라 광신사제라고 해야 되네. 아주 광신적인 사제였는데, 이분이 이제 이 자신의 어떤 광신을 버리게 된 것이 어린아이가 죽는 걸 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사실은 죄가 없는 대상인데 아직까지 성인만큼 큰 죄를 짓지 않은 대상이 어린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나 고통스럽게 너무나 오랜 고통을 받으면서 죽거든요. 그러니까 사제가 이제 도대체 신이 있다면 저렇게 죄가 없는 대상을 왜 저렇게 고통을 받게 하는가라고 해서 자신이 갖고 있던 그 지나친 어떤 신앙심에 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파눌루 사제도 마찬가지고 뭐 약간 광신적인 어떤 사제님이긴 하지만 사실 그렇게 나쁜 사람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분도 사실은 평생을 신을 위해서 몸을 바친 사람인데 아주 고통스럽게 오랫동안 고통을 겪으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사실은 전혀 이 죽음 앞에서 어떤 정의라든가 우리의 상식을 집어넣어서 해석을 할 수가 없고요. 부조리라는 이 단어만이 강조될 뿐이죠. 그래서 부조리한 운명의 무게를 강조하기 위해서 죽음이라는 주제를 까미가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죽음을 맞는 이런 그 상황에서 여러 이제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아주 다양한 그 증세도 나타나고요. 물론 이제 패스트에 감염이 되는 후에 다양한 증세도 나타나고 개인이 죽음을 맞는 모습도 아주 각각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다양한 증세를 통해서 인간이 자기 어떤 우리가 인간이면 반드시 이제 겪어야 되는 죽음이라는 인간 조건에 직면할 때 얼마나 다양한 반응을 보여주는가라는, 즉 개인이 인간 조건에 직면해서 겪는 다양한 반응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죽음을 이제 맞이할 때 사람들이 보이는 다양한 증세를 통해서 이것을 보여줬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운명의 다양성을 표현해주는 요소로 죽음을 나타냈다고, 까미가 나타냈다고 여러분이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제는 이제 저항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항은 이제 연대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단순히 홀로 이렇게 저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패스트의 중요한 주제는 연대였죠. 그렇죠. 그래서 질병을 통해서 사실은 이 패스트를 통해서 단순히 한 사람이 뭐 이렇게 고통을 겪고 죽는 것이 아니라 아까 부조리한 어떤 상황을 질병에 걸리고 죽음을 맞는 사람하고 연결을 시켰죠. 그래서 질병이라는 것이 단순히 사람을 고통스럽게 해서 뭐 죽음에 이르게 하게 하거나 아니면 운 좋게 살아나게 하는 그런 그 요소가 아니라 인간 조건을 이렇게 드러나게 하는 요소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운명에 대항해서 이제 행동하게 하는 또 요소로 또 사용이 되고요. 그래서 패스트가 없었다면 그 소설에 등장하는 리유 의사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자신의 행동이라든가 신념의 변화를
같진 않았겠죠. 그래서 이 질병이라는 것이 운명에 대항해서 행동하게 한 요소로서도 중요한 요소로서 등장합니다. 자, 그리고 질병을 이제 그냥 단순히 한 사람이, 몇 사람이 걸리는 그런 질병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암 같은 것은 사실 전염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암을 만약 이렇게, 그 소설의 어떤 주제나 소재를 이렇게 사용을 했다면, 패스트처럼 전염병이 갖는 이런 그 느낌하고 또 다른 느낌을 소설에서 전달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질병을 이제 소설에 소재로 이렇게 그 택했는데 전염병인 질병을 설정했죠. 그래서 이게 전염병이 돼버리면 사실은 몇 사람이 고통을 겪고 죽거나 살아남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사람도 잠재적인 어떤 위험에 노출이 되고 따라서 질병과의 투쟁이라는 것이 몇 사람의 어떤 그 투쟁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연대가 사실은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코로나를 겪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그 상황을 단순히 이제 책에 나오는 어떤 독특한 상황이라기보다 우리가 겪은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이 상황을 이해를 하고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병을 전염병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서 질병과의 투쟁을 몇 사람의 의무가 아닌 모두의 의무로 이제 바꾸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질병과의 싸움을 고독한 투쟁에서 투쟁을 의무적으로 하는 연대로 바뀌어가는 과정을 묘사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몇몇 사람이 걸리는 패스에 걸렸는데 나중에 많은 사람이 걸리면서 의사는 혼자 이제 그 질병과 투쟁을 하다가 결국은 이 전염병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여러 사람과 이제 연대를 하게 됩니다. 또 이러면서 이제 부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그 병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한 사람이 겪어서 이제 운 좋게 살아남거나 죽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 이 병이라는 것이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선악이라든가 그 사람의 어떤 순수함과 순수하지 않음과 관계없이 누구나 걸릴 수 있고 그리고 고통을 받고 고통을 받지 않고 하는 것도 그 사람 내부의 어떤 선함이라든가 그 사람이 이제까지 해왔던 어떤 그 활동이라든가 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일어났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죽음이라든가 질병을 어떤 부조리의 철학을 설명하는 요소로서 까미가 사용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이 패스와 맞서 싸우는 것은 부조리와 함께 맞서 싸우는 것으로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그 전염병과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패스라는 이 소설의 특징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질병이나 죽음을 삶의 어떤 부조리함과 연결을 시켜서 질병과 맞서 싸우는 모습을 그 인간 누구나 겪고 있는 자기의 어떤 인간 조건을 그 인간 조건에 맞서 싸우는, 다시 말해서 인간 조건의 어떤 부조리함과 맞서 싸우는 모습으로 바꾸죠. 그러면서 자신의 운명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자신의 운명을 함께 만들어 나간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주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패스트의 그 주제가 바로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 함께 만들어 나간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실존주의나 공산주의나 기독교 이념과 구별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 공동의 악과 맞서 싸우고 자신이 희생한다라는 그런 그 의미에서는 사실은 실존주의, 공산주의, 기독교 그리고 까미의 이 부조리의 철학이 서로 통하는 면이 있지만 여기 나온 것처럼 자신의 운명을 만들어 나간다라는 이 부분은 물론 기독교하고 전혀 다른 부분이고요. 그래서 실존주의의 차이는 함께 만들어 나간다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기존의 실존주의, 공산주의, 기독교 이념과도 구별되는 특별한 까미와만의 어떤 철학이라고 여러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서술 양식의 특징인데 여러분이 봤겠지만 처음에 이제 소설을 우리가 원문으로 읽을 때 나가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간에 나가 나올 수는 있어도 되도록이면 나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거는 이제 꼭 프랑스어로 이렇게 프랑스어 소설 말고도 우리나라 소설을 여러분이 봐도 이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로 이렇게 이야기가 서술이 될 때는 당연히 굉장히 주관적인 얘기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화자가 나일 경우에는 뭔가 객관적인 느낌이 나지 않고 나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화자하고 자신하고 이제 책을 읽는 사람하고 일치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주관적인 이야기로 읽히게 됩니다. 그래서 1인칭 화자인 그 주라는 나라는 거 있죠. 나는 이제 나를 그 주인공으로 해서 이야기가 서술될 때는
굉장히 주관적이고 그리고 픽션의 색채가 강하다 이렇게 돼. 왜냐하면 이제 1인칭 화자인 경우에는 나니까 나의 관점에서 보니까 이게 객관적인 어떤 사실이라기보다 자신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어떤 사건을 얘기하는 관점이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관점에서 만들어낸 이야기일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관적이고 그래서 주관적이면 픽션의 색채가 강하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1인칭 화자인 주, 나의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나겠지만 우리라든가 꽁시뚜아이앵 뭐 우리 시민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죠. 그래서 우리 시민 이런 표현을 여러분이 이렇게 그 표현을 보면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게 우리라고 하면 일단은 뭔가 나라고 하면 아주 독단적인 한 사람이고 그나 그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만약 이제 우리가 서술을 할 때 그나 그녀를 사용해도 굉장히 한 사람 이렇게 굉장히 독단적인 느낌이 들 건데 우리라고 하면 뭔가 소속이라든가 연대감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소속과 연대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누나 꽁시뚜아이앵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아까 이 주관적이고 픽션의 색채가 강한 것을 피하기 위해서 연대기 형식을 사용해서 객관성을 추구하고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나겠지만 이제 날짜도 적고 그리고 처음에는 우리가 다 보지는 못했지만 쥐가 한 마리 죽다가 여러 마리 죽고 하는 식으로 그거를 날짜를 이렇게 날짜의 그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나는 사건을 이렇게 기록을 함으로써 꽤 이제 어떤 그 사건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작가의 어떤 주관적인 감정을 넣지 않는 어떤 연대기 같은 느낌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을 사용해서 그 내용의 객관성을 추구하고는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누나 꽁시뚜아이엔 같은 표현을 써서 객관적이긴 하지만 이 안에 연대감이라든가 어떤 소속성을 부각시키고 있는 그런 그 서술 방식을 작가가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화자는 굉장히 객관적이지만 사건과 전혀 관련 없는 삼자적인 위치를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소설의 주제하고도 연결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패스트가 이렇게 만연해서 오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어떤 사실을 전혀 주관적이거나 감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연대기나 어떤 그 기록을 그 객관적인 어떤 과학자가 어떤 기록을 남기듯이 객관적으로 서술을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자기는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처럼 거리를 두고 그 화자가 서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절대악에 맞서서 공동하게 맞서서 함께 싸워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사건과의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건의 어떤 증인이자 여기 밑에 나오는 것처럼 또 사건 이야기 속의 어떤 행위자, 다시 말해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연대감과 소속감도 같이 나타내는 식으로 이 소설을 서술했다면 효과적일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관점에서 이 까미가 이런 식의 어떤 그 방법을 서술 방식을 쓴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작가는 객관적인 위치를 고수하지만 사건과 전혀 관련 없이 거리를 두는 삼자적인 위치를 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자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물론 증인으로서 사건에 연루된 위치를 가집니다. 그리고 또 화자는 사건의 증인이자 이야기 속 행위자죠. 그래서 그 리우라는 의사가 그 오랑에서 일어난 패스트의 어떤 발병과 그리고 패스트가 굉장히 퍼져 사람들이 많이 죽고 패스트가 이제 끝나는 그 과정을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과학자적인 입장에서 묘사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 사건 안에 자기가 완전히 배제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패스트 환자들을 치료하고 그 패스트와 맞서 싸우는 인물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주 객관적인 위치를 고수하긴 하지만 사건의 증인이자 동시에 이야기 속의 행위자인 이중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여러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패스트 얘기는 이 정도로 끝내도록 하고요. 오늘 마르그리트 듀라스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인데 그 전에 다음 주 월, 수 전부 이제 모데라토 칸타빌레를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내가 준비를 할 친구들하고 범위를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번에 패스트 여러분 저 번역한 거는 내가 고칠 부분을 고쳐서 지금 그 자료실에 올려놨고요. 그리고 자료실 말고 공지사항인가 뭔가 하는 거, 그 세 개의 난이 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가 그 질의응답이고 세 번째가 자료실이고 첫 번째가 공지인가 공지사항인가 내가 그 이름을 기억이 안 났는데 그 난에는 여러분이 이제 그 기말고사까지 제출할 리포트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리포트에서 여러분이 리포트를 준비할
작품에 텍스트 일부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가 잘 설명을 해놨겠지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네 개의 그 소설 중에서 우리가 안 읽은 부분을 내가 발췌를 해서 네 개를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테레스 에스케르고, 하나는 페스트고, 하나는 모데라토 칸타빌레고, 하나는 그 라플라스 자리 뭐 정도로 해석이 되겠네요. 그런 그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마음에 드는 작품을 하나만 고르면 돼요. 그래서 네 개 올려놓은 그 파일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일단 해석을 하고요. 해석을 하고 그 부분을 꼬망때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꼬망때는 여러 그 친구들이 질문을 했는데, 적는 방법은 거기 이제 내가 그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적는 방법은 다시 한번 이제 구두로 내가 설명을 하자면, 내가 여러분 리포트 제출하라고 할 때는 리포트는 보고서의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를 이렇게 여러분이 묶어서 그리고 사실은 입증할 수 있는 어떤 그 상황을 여러분이 설명을 해야 되는 보고서 성격이기 때문에 꼭 내가 요구하는 리포트 양식을 안 맞춰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저번 시간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한 번 더 얘기를 할게요. 안 맞춰도 되고, 여러분 논술 아마 준비를 했을 거잖아요. 고등학교 때서 논술 쓰는 식으로 쓰면 돼요. 근데 논술 쓰는 식으로 쓰는데, 여러분이 막연하면 일단은 우리가 분석해서 이 마지막에 시간에 이걸 다 보잖아요. 그래서 분석해서 이 작품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어떤 면에서 주목을 해야 되는가, 요거를 여러분이 참고를 해서 쓰면 됩니다. 근데 요게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도서관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작품을 가지고 쓴 논문을 한번 활용을 해보고요. 논문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면 이 작품 번역본을 여러분이 보면 뒤에 보면 일반 대중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해제를 이 작품을 번역한 선생님이나 아니면 이 작가를 전공한 선생님들이 달아놨어요. 그래서 해제를 여러분 적극 활용을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쓰는 방식은 여러분이 논술식으로 쓰면 되는데, 내용은 이런 여기 나오는 분석에 내가 요약한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부분, 뭐 독창성을 덮친다 이런 거는 지금 또 계속하면 계속 또 시간도 지연될 것 같으니까 일단 내가 거기에 어떤 식으로 이제 작성을 하고 언제까지 제출을 해야 되나 하는 거를 거기 파일 올려놨는데 같이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 참고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모데라토 칸타빌레 우리가 공부할 부분도 내가 파일 올려놨으니까 지금 내가 호명을 하고 그리고 범위를 얘기를 해줄 거니까 지금 모데라토 칸타빌레 독해를 할 친구들은 그 파일을 받아서 미리 준비를 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옛날 출석부로 지금 호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새로 출석부 나오고 나서 이렇게 수강 취소한 학생들도 있고 다시 들어온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빠진 학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일단 이름을 불러보고요. 이름을 불러보고, 그리고 나중에 내가 이름을 전부 지금까지 아직까지 한 번도 자기가 이제, 해석을 안 한 친구들 이름을 쫙 부를 거거든요. 근데 이름을 쫙 부르는데 여기서 혹시 자기가 빠져 있으면 일단 얘기를 해주기 바랍니다. 자, 정승원, 정한나, 정화평, 진희원, 최한나, 사공은지, 김혜수, 노그나, 백주훈 이렇거든요. 그래서 혹시 자기 이름 빠진 친구